자, 과학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유인물을 선생님 지금 나눠줬는데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막 듣기도 엄청 듣고 생각도 엄청 많이 하는데 또 명확하게 과학이 뭐다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지난 시간에 너네한테 질문 있었지? 나에게 과학은 어떤 느낌이고 뭐 이렇게 써보자 했잖아. 야,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달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유사과학이라는 것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과학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과학인 아닌 것 같은데 과학인 것, 뭐 이런 경계가 모호한 것들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과학사 책에 이런 게 있길래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따왔는데 하늘에서 물고기 비가 내린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2010년 3월에 영국에서 호주 이 영국에서 낸 일간지에 호주의 어떤 마을에서 막 물고기가 비와 함께 내렸다.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한 번 이렇게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전에 또 있었던 게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373년경에 막 이런 게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야. 이 기록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어쨌든 역사를 꿰뚫고 몇 번 있었던 거잖아. 이게 과연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뭐 이런 거지. 이게 왜 그런 걸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 생각이 정말 과학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도 있지만 네 사람이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맨 왼쪽에 막 세상의 종말이 다가와서 막 이런 종말론 막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물고기 그냥 이거 다 조작이다. 이건 절대로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좁은 지역의 소용돌이와 함께 나름 이게 제일 좀 과학적인 거 같지 않냐? 나름 이렇게 소용돌이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때 그 기류 따라서 올라갔던 물고기들이 떨어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다음에 수백 마리의 새가 물고기 사냥하다 놀라서 물고기를 놓쳤다. 뭐 이런. 이 네 가지를 이제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다른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요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타당한가? 우리는 어떤 걸 골라야 하나? 가장 타당한 이유로 어떤 것을 골라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너희 여기 물고기 비가 오는 까닭에 대한 네 가지 설명 중에 너희는 뭘 고르겠어? 두 번째 오른쪽 위에 그 사람을 고르겠지. 나름 너희는 과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의외로 첫 번째 걸 고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지구가 망할라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과학과 유사과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떤 공부를 할 때 학문을 연구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원 그 단어 우리가 말하는 그 단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방식이 있어. 그래서 과학을 어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요 어원에 대해서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과학은 원래 우린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 동아리 있지 사이언티아라는 라틴어에서 그 라틴어가 체계화된 보편적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에피데미 그래서 잘 못 읽어서 거기서 유래됐고 그러니까 보편적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고 그거는 논거가 결여된 지식하고는 반대 입장이다. 그러니까는 논거, 증거가 확실한 지식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보통 과학 이렇게 물어보면 증거가 확실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옛날에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말했을 때 기독교의 창조론 이런 거랑 진화론이 엄청 대비되고 막 서로 어떤 게 맞냐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엄청 심하게 싸웠던 때가 있어. 지금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많고 종교 선생님도 기독교긴 하지만 그 종교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예민한 문제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줘야 되는 거지. 그 증거라는 게 생각해서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고 설명이 확실히 가능해야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과학은 증거로 뭔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인 거지. 그래서 우주 탄생을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이라고 해? 빅뱅부터 시작이라고 하잖아. 빅뱅 이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 왜 얘기 안 하는 거야? 정말 빅뱅 이전에 없을까? 그 이전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뭔가 발견되면 그 이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한 점 이전에 뭐가 더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 이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이전에 대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일단 빅뱅의 점,
거기서의 대폭발, 여기서 시작이다라는 거 이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거기까지인 거야 지금. 너희가 나중에 빅뱅 이전에 뭔가에 대한 어떤 증거를 찾아내면 진짜 우주 배경 복사 같은 거 어이없게 발견된 것처럼 그런 증거를 찾아내면 우주의 기원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우주에 대한 연구, 뭐 우주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야. 그런 증거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과학인데 그런 걸 우리가 연구한다라고 말하잖아. 그 연구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해보자는 거야. 앞페이지는 그냥 이렇구나 한번 보라는 거고, 두 번째 페이지 뒤에 뒷페이지에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연역법, 귀납법 이런 말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역추론, 연역법과 귀납추론, 귀납법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연역법은 주제가 앞에 있는 거지? 결론을 앞에다 주는 거야. 이렇게 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게 연역이고, 귀납은 뭐 자료를 막 이렇게 뭐 이것도 이렇게 이런 관찰 결과가 있어. 그랬더니 아 이걸 종합했을 때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뒤에다 주는 게 귀납이지. 그래서 면접이나 막 논술 이런 데 가면, 논술 그런 시험 보러 가면 귀납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연역적으로 쓰거나 말하는 게 좋다 이런 말 많이 해. 그래야지 귀에 더 잘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구에서는 결론을 먼저 내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병합해서 쓰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연역추론은 보편적인 원리, 어떤 원리에서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전제가 있어. 그걸 깔고 그 전제에서 새로운 판단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게 모호하잖아. 그래서 너희들 여기 중간에 있는데 대전제랑 소전제로 결론을 내리는, 근데 이 대전제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일반화된 이론이잖아. 일반화된 결론을 앞에다 딱 주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중간에 이거랑 약간 비껴나가는 것 같지만 전제 하나 줘.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죽어. 그럼 그 두 개를 합하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결론으로 도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결론을 앞에다 주는 거. 이게 연역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때 말하는 전제는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을 전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판단, 여기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 판단을 전제라고 하고, 그 전제로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그 결론은 그거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판단을 우리가 결론이라고 말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용어를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연역 그러면 아 대주제가 앞에 있구나, 대주제를 앞에다 주는구나, 이렇게 대결론 앞에다 주고 작은 뭔가 하나 더 전제를 깔았을 때 이 두 개를 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구나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냐면 전제부터 시작하겠지. 보여 글씨? 선생님 글씨를 잘 못 써. 이거는 뭐 시험 보는 과목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해. 전제들로부터 절대적인 필연성,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진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보통 원리나 법칙에서 자연현상 설명하거나 예측할 때 많이 써요. 원래 이거는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종류니까 똑같겠지. 요렇게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3단 논법이라고도 설명하거든. 그래서 너희들 여기 대전제, 소전제가 합쳐져서 결론으로 가는 이 과정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3단 논법이라고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언제적 사람이야? 옛날 사람? 그리스 시대의 사람이지. 되게 오래된. 옛날에는 과학자가 철학도 하고 철학자가 정치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다 했어. 이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과학적인 것에 대한 연구,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도 많이 낸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렇게 체계화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화를 했는데 진리랑 지식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도 참이 돼. 앞에 있는 전제가 참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도 참이 되는 이런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 보존적 구조라고 말해요. 그래서 명제들 간의 관계와 논리적 타당성을 따지게 되는 진리 보존적 구조라는 것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전제에 어떤 결론이 내포되어 있으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가 어려워. 전제에서 사람은 죽는다 딱 깔아놓고 시작하잖아.
그러면 뭔가 거기서 더 멀리 나가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과 죽는 거 요 사이밖에 설명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전제에서 결론이 이미 딱 들어가 있으면 지식이 어떤 확정적인 생성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식의 비확정성이라고 한다. 네, 칸을 너무 좁게 만들었구나. 내 글씨 크기를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결국은 대전제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래서 최초의 이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대전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론 또한 참인지 알 수가 없다. 대전제가 확실해야 된다. 근데 처음에 내리는 전제가 엄청 확실하고 정확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연역법은 정말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아니면 쓰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귀납 방법, 귀납적 추리, 귀납법이다. 그래서 귀납 추론은 반대. 얘는 쭉 뭔가 관찰한 결과들을 나열한 다음에 걔네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딱 내리는 요런 형태인 거야. 연역법은 결론인 것처럼 되는 걸 하나 먼저 주고 관찰 결과 중간에 이거가 이거니까 관찰이 이렇게 된다면 결론은 이거다. 이렇게 가는 거라면 귀납 추론은 관찰 결과를 쭉 나열한 다음에 그 걔네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다. 그래서 이건 반대로 개별적인 사실, 우리가 개별적인 관찰을 하면 개별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그걸 이용해서 보편적인 결론, 우리가 그 결론을 명제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3단 논법하고는 연관이 없어. 3단 논법은 연역법에서는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가면 딱딱딱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귀납법은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3단 논법으로는 어려운 그런 여건 부적합하고 사실 그렇게 결론을 제대로 내려면 많은 관찰 결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베이컨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철학 이런 쪽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귀납 추론이 제일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 뭐 엄청나게 많은 관찰적인 사실들 쭉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정리해서 그러면 이걸 다 합쳤더니 결론은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내리는 거다. 결론을 마지막에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찰들의 결과들을 모은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데 유리해. 그래서 얘는 아까 연역법은 전제를 하나 깔았으니까 그 전제 이상의 것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근데 얘는 전제를 안 깔았잖아. 그러면 관찰 결과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넓은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래서 새로운 지식의 형성이 쉽기 때문에 지식의 확장성을 가져요. 아까 연역적인 방법은 연역 과정은 연역 추론은 지식의 비확장성이라고 했잖아. 얘는 반대. 오히려 더 폭넓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검증하는 대상이 전체가 되기가 어려워. 너희들 모집단, 표본 집단 알지? 그거 잘 모르나? 뭔가 통계 낼 때 모집단은 그 통계를 내려고 하는 전체 범위가 모집단이야. 근데 모집단이 너무 커지면 사실 크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더 정확한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너무 모집단이 크면 그걸 다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모집단의 일부 표본을 딱 뽑아서 그거를 가지고 결론 낸 다음에 그 결론을 전체에다 적용을 시키는 방식을 많이 쓰거든. 그러다 보니 모든 대상을 검증할 수 없다는 모든 관찰을 필요한 걸 다 관찰할 수는 없다는 약간 문제점이 생겨.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비확증성이라고 해요. 전부 다 확증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표본 집단 샘플만 뽑아가지고 뭔가 막 했어. 그랬을 때 그 결과로 관찰을 했는데 관찰한 결과가 하나의 딱 깔때기처럼 딱 한 가지로 모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 내가 막 여러 가지를 막 관찰해서 관찰 결과 다 적었는데 그 관찰 결과 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정확하게 추론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겨. 그래서 너무 많은 재료들이 있으면 그 재료 중에 정확한 결과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미결정성 문제라고 해요. 조사를 너무 많이 해도 문제라는 거야. 조사를 너무 많이 하면 그 조사한 것 중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끌어내기가 좀 어렵다. 잘 안 보이지?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을 연결을 보통 확률 가지고 많이 해요. 확률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 귀납 추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은 해. 그러나 한계점이 있지. 여기 너희 프린트에는 없는데 그림 2개가 있어. 대충 알겠어? 보여? 글씨가 안 보이는데 이거는 전제, 대전제 깔아놓고 시작하지. 과일은 맛있는 거 알지? 그리고
사과는 과일이야, 포도는 과일이야, 바나나는 과일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다 맛있어. 뭐 이렇게 되는 이게 연역 추론인 거야. 그러니까 전제 깔아놓고 가는 거잖아. 니네는 원래 과학을 좋아해. 과중반은 과학을 좋아해를 깔아놓고 가는 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사실 과학을 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기 와 있는 사람 있잖아. 없나?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거는 대전제가 없지. 그리고 이렇게 사과는 맛있어. 바나나도 맛있어. 뭐 예를 들어 포도도 맛있어. 막 이렇게 관찰을 막 해. 그 관찰 결과를 합쳐서 아 그런 과일은 맛있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는 요게 이제 귀납법인 거지. 근데 사실 그렇잖아. 맛있다라는 결론을 관찰을 하기 전에 사과라는 걸 관찰하면 맛있다는 것만 관찰되진 않잖아. 사과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과육은 이러하고 뭐는 어떠하고 막 이런 특성들이 있어. 근데 되게 많은 것들을 조사해. 바나나도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뭐 이렇게 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겉에 껍질이 검정색으로 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검은 점이 생긴다. 막 이런.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관찰 결과들을 합쳐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게 또 되게 쉽지가 않아. 너무 뭐가 많으니까 이 중에 뭘 뽑아서 내가 일반화를 시킬 건지가 어렵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단점들을 또 보완하는 또 다른 연구가 있어. 이 연역법과 그다음에 귀납법, 연역추론과 귀납추론을 합쳐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가 우리가 제일 많이 쓰게 되는 연구 방법이야. 그게 세 번째 페이지에 가설 연역적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설 연역적 방법은 귀납적 방법이랑 연역적 방식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진행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연구할 때 어떻게 너네들 연구할 때 관찰해. 문제 인식을 해. 문제 인식. 문제 인식한 다음에 뭐부터 세워? 가설 세우지? 가설 세우면서 연구 진행하는 방식이 이 가설 연역적 방법, 가설 연역 방식이야. 요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라는 걸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9세기 영국 과학자 휴얼이라는 사람이 요 귀납법이 좋은데 귀납법에서 결론 도출이 너무 어려우니까 대전제는 아니지만 가짜 전제, 가짜 이론, 가설을 세워놓고 시작해보자. 내가 어떤 걸 알아내기 위한 관찰들이나 뭐 실험들을 막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 결론을 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으로 이제 연구하는 방식을 가설 연역적 방식이라고 해. 그래서 관찰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가설을 먼저 내는 거지. 가설을 이끌어내는 거니까 어쨌든 관찰에서 가설이 나오니까 이거는 무슨 방법이야? 이건 귀납적 방법이잖아. 이런 귀납적 방식. 그 다음에 이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가설은 어쨌든 그래도 대전제 같은 느낌이잖아. 관찰 결과를 가지고 가설을 세우는데 그렇게 가설을 만드는 과정은 귀납적 과정이지만 그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은 대전제랑 나머지 전제들을 합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건 연역적 방법으로 연역적으로 전개된 가설의 검증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설을 세우는 건 어떤 관찰의 결과들을 모아서 아 이런 관찰의 결과 일부를 모으고 또는 아니면 내가 문제를 인식하잖아. 그 문제를 인식해서 가짜 이론, 가설 일단 가짜 이론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맞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은 요 대전제 깔아놓은 것처럼 가는 거니까 연역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그렇게 검증하는 방식이다. 그걸 가설 연역적 방법이라고 한다. 그럼 가설이 틀릴 수 있잖아. 가설이 틀리면 어떻게 해? 다 새로운 가설 다시 세우면 되지.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야. 계속. 그 가설이 맞으면 이론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가설 연역적 방법의 연구라고 하는데 이 방식이 샘플이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우리가 잘 모르는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의 산용열이라는 거예요. 산용열이 뭐냐면 출산을 했는데 열이 안 떨어지고 계속 열이 38도 이상 난다는 거야. 그런 열이 너무 많이 나는 환자들이 많은.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에서 근무를 했는데 산부인과 두 군데가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한 병원에서는 이렇게 산용열, 출산하고 나서 열이 너무 많이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왜 그럴까? 요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어떻게 왜 열이 발생할까 하는 문제를 인식했잖아.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 병원의 상황들을 가설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여러 개의 가설들을 이렇게 했지. 그래서 공기 중에 뭐 나쁜 문제가 있다거나 식사에 차이가 있었다거나 분만 후에 자세가 어땠다거나 약간 그런 것들을 가설로 세워서 이러저러한 것들이 어떻게든 예측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뭐
다른 병원도 이랬을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병원에서 있었던 몇 가지를 다른 병원에서도 있었나? 확인해보고. 근데 그 병원에서도 똑같아. 근데 이쪽에선 산용열이 발생 안 해. 그럼 그 원인이 아니겠지.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해서 제끼고 제껴 나가다 보니까 결국 시체에서 나온 물질의 영향, 이 감염 문제였거든. 감염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산용열이 발생했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이 산용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설을 세우고 연구할 때 가설이 틀리면 보통 그 연구를 관두거나 연구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 너희들 그 공룡의 보행 그거 혹시 알아? 티라노사우루스의 걸음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원래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막 그 공룡 뼈를 발굴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그 자기가 세운 가설이 얘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거야. 근데 뼈를 맞춰보니까 똑바로 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공룡의 뼈를 이렇게 부셔가지고 잘라서 똑바로 세우고 꼬리뼈를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기가 연구하는 부분의 가설이 틀리면 새로 가설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안 그런 과학자들이 되게 많았어.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너희들 나중에 이제 나중도 아니지 곧 주제 정해서 뭔가를 할 거 아니야. 탐구도 하고 실제로 실험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실험을 못해도 너희들이 아이디어를 막 내보고 검증해 볼 수 있잖아. 약간 그런 과정 거쳤을 때 가설이 틀릴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결과야. 틀리면 새로운 가설 다시 세워서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제대로 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선생님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애들한테 농담처럼 자주 얘기하는 건데 섭씨 온도가 왜 섭씨 온도냐 막 이런 섭씨가 얘기한 적 없나? 섭씨 온도가 영어로 셀시우스, 센티그레이드라고 하거든.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제안한 온도 방식이야. 물이 어느 온도를 0도로 놓고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로 해서 100등분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도씨라고 표현하잖아. 씨. 그리고 우리는 섭씨 온도라고 하잖아. 이 섭씨라는 말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우리는 왜 그렇게 부르나? 그래서 이 씨가 김씨, 이씨 할 때 씨라고 했는데 애들이 맨날 농담인 것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유퀴즈에 그 얘기가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영상을.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 과학에 되게 많이 도움이 돼. 근데 우리나라의 용어들이 한자어에서 나온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한문을 좀 알면 또 그것도 도움이 되거든. 연구 방법하고 다양한 사례와 이 뒤에 거는 어차피 지금 막 설명하기 좀 약간 애매하고 뒤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